사모님 많이 힘드셨죠? 비 내리는 정류장, 제 어깨 위로 묵직한 우산이 기울어질 때 그 사람이 툭 던진 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먼저더라고요. 58,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겨우 숨 좀 고르나 싶었는데 14살이나 어린 44 정원사 청년이 제 부엌 불 켜지는 시간까지 매일 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만 제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깊숙이 제 일상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식들도 모르는 제 혈압약 시간을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10년이나 몰래 수첩에 적어온 사람. 세상은 저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딸아이는 요양원 서류를 내밀고 아들은 상속 포기 각서를 들고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가운 종이들보다 저를 더 떨리게 만든 건 제 손을 꽉 움켜쥐던 그 사람의 흙 묻은 거친 손등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뛰어도 되는 걸까요? 10년을 숨죽여 저만 바라봤다는 그 남자의 눈빛 앞에서 저는 결국 평생 지켜온 체면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기절할 일이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일이지만 저는 왜 14살 연하 정원사의 손을 놓을 수 없었을까요? 그 기가 막힌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떠나고 49일째 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두부를 자르고 산적을 굽고 과일을 깎는 내내 오늘만큼은 자식들과 조용히 앉아 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함께 말없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큰딸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냐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고. 아들 태준이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아직 제 길을 다 내려놓지도 않은 참이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49일. 그 날수가 저에게는 겨우 버텨온 날들이었는데 자식들에게는 정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날이었던 거지요. 결국 자식들은 저녁도 먹지 않고 갔습니다. 지연이는 나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고 태준이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영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릇을 하나씩 걷어들었습니다. 식은 국을 버리고 남은 전을 랩으로 덮고 과일 접시를 냉장고에 넣었지요.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거지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라도 마시려고요. 늦가을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마당 쪽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흰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챙길 리도 없었어요. 언제 누가 심어두었는지
흰 꽃이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딱 오늘 같은 색이었어요. 그제야 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묵묵히 낙엽을 걷어내고 있는 뒷모습이요. 한석이었습니다. 오늘이 49제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넓지도 않은 어깨가 그날따라 유독 오래 보였어요. 자식들이 자리를 뜬 뒤 처음으로 숨을 쉰 것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아무도 저에게 슬프냐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친척들도 전화 한 통 넣어온 이웃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뒤돌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둘러서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빨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등이 문에 닿은 채로 서 있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간질거렸는데 그게 외로움인지 다른 무엇인지 그날의 저는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흰 국화를 누가 심었는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은 꽃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병원 버스 정류장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지연이의 전화가 끊기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딸아이는 바쁘다고 했어요. 오늘 따라가겠다고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고, 제가 착각한 거 아니냐고 했지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을 꺼내봤자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휴대폰을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정류장 지붕이 좁았습니다. 빗소리가 금세 귀를 덮었어요. 옆에 선 아주머니 우산이 제 어깨를 조금 밀어냈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가 빗속으로 반쯤 발을 내밀고 말았지요. 병원 예약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가 빗방울에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리 위로 그늘이 생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묵직하게 들이민 우산의 각도가 그 사람 특유의 방식이었거든요. 비를 막겠다는 것인지 제 어깨를 감싸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하게 기울인 우산이요. 한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반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도 아니고 옆에 바짝 붙지도 않고 딱 반걸음 거리를 두고서요. 우산 하나로 두 사람을 가리기에 그 거리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제 오른쪽 어깨가 조금씩 젖어들었지만 그는 말없이 우산만 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지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고마움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요. 골목 어귀를 막 접어들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부녀의 총무방 여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박 여사의 눈이 저에서 한석에게로, 한석에서 우산으로, 우산에서 다시 저에게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가에 뭔가 고이는 표정,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 또렷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지요.
한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눈치채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것이거나요. 그게 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집 대문 앞에서 멈췄을 때 한석이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처마 밑이라 괜찮았어요. 그가 봉투를 가리키며 젖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빗소리 사이에 툭 얹은 것처럼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었냐고 물어오는 사람은 덜어 있었지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힘드셨죠?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요. 심장이 한 박 어긋났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니라고 하지도 못한 채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금 장치를 누르는 손이 처음에 헛돌았어요. 안으로 들어와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젖은 병원 예약 카드 봉투를 신발장 위에 내려놓으며 저는 문 밖에 아직 서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물론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한 건 아까 박 여사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죠? 라는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약을 꺼내다가 한참 멈추었습니다. 혈압약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꽃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원 쪽 창문으로 내다보니 빗밤에 쓰러졌던 국화줄기가 누군가 받쳐놓은 작은 막대기에 기대어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 언제 들어온 건지 발자국도 없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커피를 2잔 탔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커피를 2잔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손이 그냥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머그잔을 2개 꺼내고 커피를 2숟가락씩 떠넣고 나서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려놓을까 하다가 그냥 쟁반에 올렸어요. 정원 쪽 문을 열었고 한석 씨가 화단 가장자리에 쭈그려 앉아 뭔가를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준비하지 않은 채 걸어갔어요. 커피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지요. 놀란 얼굴이었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일어서며 2 손을 작업바지에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하고 머그잔을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정원 가장자리 낮은 나무 벤치에 어색한 간격을 두고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빗소리 대신 이번엔 햇살이 있었고 국화향이 옅게 풍겼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만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10년 전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을 때 저는 잔을 든 채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손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을 제가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면 남편이 처음 그를 고용하던 무렵이었을 텐데 저는 그때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도 희미했거든요. 그냥 지나치듯 건넨 말이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요. 말없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요. 기억도 못하는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이 10년을 안고 살았다는 게 가슴 어딘가에 걸려서 빠지질 않았어요. 따뜻한 것도 아니고 아린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어딘가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자리를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딱 그때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약은 드셨냐고요?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혈압약 얘기였어요. 아침 식사 후에 꼭 챙겨 드셔야 한다고 들었다며 오늘 아침에 부엌불이 늦게 켜지던 것 같아서 여쭤봤다고 했지요. 부엌불 켜지는 시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말없이 그렇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잔을 들고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왔지요. 걸음이 평소보다 좀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화장실 거울 앞에 멍하니 섰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60살도 아직 안 됐지만 58살이라는 나이가 얼굴 어디에 다 새겨져 있는지 자꾸 눈이 갔어요. 눈가에 주름, 처진 턱선, 그 위에 얹힌 피로한 표정. 이 얼굴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4살이었고, 저는 58이었고, 저는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망인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지는 박 여사 눈빛 하나로 이미 알았고,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짐작이 됐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제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저 눈이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잠은 오래 오지 않았어요. 혈압약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 손에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불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조용히 거리를 지키면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따뜻하고 또 무서웠어요. 약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저는 그날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많을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람 목소리가 더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그 말이 밤새 정원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커피를 2잔 탔습니다. 손이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야 알아챘어요. 그리고 이번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원 쪽 문이 열려 있었고 한석 씨 작업 가방이 화단 옆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는데 한석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은 화단 옆에 있었습니다. 작업 장갑도 흙 묻은 채로 풀밭에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어요. 잠깐 어딜 갔나 싶어 국화 사이를 한번 둘러봤는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있구나. 커피 잔을 내려다 봤어요. 두 잔. 두 잔을 타서 나온 제가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마침 그때 창고 쪽에서 한석 씨가 나왔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는데 위에 건강보험 갱신 안내라고 인쇄된 글씨가 멀리서도 보였지요. 제가 서류 정리를 미뤄온 게 한 달이 넘었던 터였어요. 갱신 기한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봉투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채로 어디 가실 때 챙겨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는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는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인지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그가 받아들었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정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눈이 화단 가장 앞줄에 심긴 꽃들에서 멈췄습니다. 흰 국화 옆에 연보라, 에키나세아, 그 옆에 작은 알리섬이 줄지어 피어 있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한테 에키나세아가 좋다고 말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원사한테 부탁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해왔지요. 남편이 정원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멈칫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꽃 이름을 몰랐어요. 딱 한 번 제가 장미가 예쁘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장미 있는 거 맞냐고 되물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원 화단에 뭐가 피는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 이 꽃들은?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한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 꽃들 처음부터 당신이 고른 거예요?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그렇다고 했어요. 처음부터가 언제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못 묻겠더라고요. 10년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 대신 저는 알리섬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고 하얀 꽃이 이른 봄마다 제가 가장 먼저 찾던 꽃이었거든요. 그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10년 동안 내내.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부드러운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어요. 이웃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엄마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목소리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는데 지연은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들어오는 걸 봤다더라. 우산까지 받아서 이게 정원사 하는 짓이냐고.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봤어요. 정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고 알리섬이 줄 맞춰 서 있었고 연보라 에키나세아가 오후 햇살을 받아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한석 씨는 이미 짐을 챙겨나간 뒤였습니다. 정원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포스트잇이 붙은 채로 저는 그것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커피를 2잔 탔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연의 전화가 온 뒤로 한석 씨는 정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자꾸 창가 쪽으로 걸음이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알리섬이 조금 시들어 있었어요. 물을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을 주러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면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요일까지 기억하는 건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토요일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지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태준이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을 보면 알아요. 지연은 굽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일부러 차려입고 온 거였지요. 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채 1분도 안 됐어요. 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읽기도 전에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혼시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태준이 부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아버지 기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원사 남자를 집에 들이고 같이 우산을 썼다더다고 엄마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는 보이지 않았고 흰 종이만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석 씨였습니다. 사흘째 나오지 않던 그가 작업 가방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연이 먼저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지연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석 씨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어요. 변명도 해명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연의 말을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쪽을 한번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걱정이었어요. 저를 향한 걱정.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 사람 눈에는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오해 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한석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더 컸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저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잃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조용히. 한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끝까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석 씨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지연이 서류를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는 방 안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건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서류는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덮어두고 부엌에 갔다가
다시 거실로 왔다가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현관 쪽을 봤습니다. 작업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한석 씨가 두고 간 거였습니다. 흙이 조금 묻은 낡은 장갑이었어요. 일부러 놓고 간 건지 그냥 잊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 있었어요. 현관 바닥에 가지런히. 저는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집으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집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불을 다 끄고 방에 들어갔어요.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오래 보였어요. 20년 넘게 살던 집인데 그날따라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닦지 않았어요. 왜 우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오래, 조용히.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저는 현관 쪽이 자꾸 생각났어요. 장갑이 아직 거기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갑이 아직 현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을 먹고 나서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 옆에 두었습니다. 없는 척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거기서 눈이 멈췄어요. 오전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마포 쪽에 괜찮은 곳이 있는데 석 달 안에 결정하면 선순위로 입소할 수 있다고. 집을 정리하면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잠시 기다리다가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아팠던 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갔고 창밖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그러다 명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잠깐 얼굴 보자고 했어요. 명숙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같은 동네에 살았고 남편이 떠난 날도 밤새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이에요. 그 명숙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동네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이 말을 꺼내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한석 씨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명숙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28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말도 거의 없고 눈빛이 흐릿한 청년이었다고. 마당 일을 구한다고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던 걸 동네 어른 한 분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일단 써보자고 했고 그렇게 우리 집 정원이 첫 번째였다고 명숙이 말했어요. 그리고 명숙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 첫날 수련이 내가 건넨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대 라고. 저는 멈췄습니다. 명숙이 말을 이었어요. 한석 씨가 명숙에게 직접 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 시절 너무 엉망이었는데 수련 씨가 일 끝나고 마당 끝에서 그냥 한마디 했다고.
손이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라고. 아무 뜻 없이 한 말인지는 몰라도 그게 당시 자기한테는 처음으로 들어온 말이었다고 했답니다. 사람 대우를 받은 느낌이었다고. 저는 그 말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툭 건넨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은 10년 동안 들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한석 씨가 정원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집 일을 타인에게 발설한 적이 없다고. 지연 씨가 해고를 압박할 때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댈 때도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을 했다고. 꽃에 물을 주고 시든 것을 솎아내고 쓰러진 줄기를 받쳐 세우면서. 저는 그날 밤 혼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장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잠시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빨리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요양원, 석 달, 집매도. 그 말들이 밤 공기처럼 집안에 차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저는 예순이 눈앞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44이고 하고 싶은 것도 갈 곳도 많은 나이지요.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할지도 알았어요. 동네가 어떻게 볼지도요. 알면서도 발자국 없이 빗밤에 쓰러진 국화를 받쳐 세웠던 그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정원 근처에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은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있다는 것만으로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석 달. 그 안에 저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명숙이는 전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명숙이가 왔습니다.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는 된장찌개 재료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명숙이의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알았어요.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명숙이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국을 한번 떠먹고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보고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한석 씨 알아봤어 하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명숙이 말에 따르면 한석 씨는 이 동네에서 일하기 전 다른 지역 조경회사에 5해를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맡은 데를 한 번도 중간에 그만둔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근에서 일을 배우던 청년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시절에도 혼자 조용히 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을 맡게 된 건 그 회사 소장이 수련이네 집 남편한테 직접 추천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잠깐 일어나더니 들고 온 보자기 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구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한석 씨가 쓰던 작업 수첩이라고 했어요. 나무 울타리 밑에 두고 간 작업 가방 안에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명숙이가 받아보게 됐다는 경위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꽃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리섬, 수선화, 흰 튤립, 여름에는 수국, 페랭이꽃, 옥잠화, 가을엔 국화, 해국, 구절초, 이듬해 봄, 또 다른 봄, 또 다른 가을. 계절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안에 꽃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꽃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남편이 정원사한테 뭔가를 지시했겠거니 하고. 그런데 남편은 꽃 이름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화단에 뭐가 피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저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했던 거겠지요. 수첩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들이라고요. 그 문장 하나가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바늘처럼 조용히, 그런데 또렷이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수련아, 나이가 뭐가 어때서 진심이면 되지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그런데 손이 바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한 계절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꽃 앞에서 한번 오래 서 있으면 다음 해엔 그 꽃이 더 많이 심어져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저는 그걸 땅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이 사람이 수첩에 적어뒀던 거였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한석 씨가 일한다는 골목 안쪽 화원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한참 망설였어요. 핸드폰을 2번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결국 그냥 걸어갔어요. 그 사람은 화원역 공터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바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건 건 저였습니다. 수첩을 내밀었어요. 이게 다 당신이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석 씨가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닦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석 씨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매도 장금일까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터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세기 시작한 건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혈압약을 먹기 전이었어요. 물 한 컵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는데 핸드폰 화면에 지연이라는 2글자가 뜨는 순간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지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폭풍 직전의 하늘 같았습니다. 지연은 한석 씨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25에 사기 연루돼서 조사받은 적 있잖아요. 그냥 묻어두면 좋겠는데 계속 엄마 주변을 맴돌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지연이 말한 그 사건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한석 씨가 방황하던 시절 일이 잘못 엮인 것이었다고. 조사는 받았지만 혐의는 없었다고. 명숙이 조용히 알려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그것을 SNS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동네 커뮤니티에 퍼지는 건 금방이라고. 그 사람 이름이 엮이면 일감이 끊길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조용히 계시면 저도 조용히 있겠다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석 씨가 심어놓은 알리섬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는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삼켰어요. 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어요. 내일 오전에 들를게요. 각서 가져갑니다. 각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식탁 위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태준이 두고 간 것이었어요. 재산 포기 각서. 재혼 시 부동산 지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을 자녀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그 봉투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건강검진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잡아둔 날이었어요. 지난번 혈압 수치가 걱정된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지요. 병원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작업화 바닥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거든요. 일을 마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석 씨였어요. 저는 앞만 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묻지 않았어요. 명숙이겠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검진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진료 번호판이 번호를 바꿀 때마다 대기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말고 한석 씨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 갔어요. 흙이 조금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오래 일해온 손이었어요. 제 손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가깝지도 않았지요. 그냥 같은 팔걸이 위에. 저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복도에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나란히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러는 거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로 몰라서 물었습니다. 한석 씨가 저를 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이 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숨을 고르지도 않고 우리 사이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한석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집이 탐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한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지켜보고 있었고, 태준의 각서가 집 서랍 안에 있었고, 장금일까지는 이제 2주가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석 씨가 건네려다 멈춘 그 말이 복도 공기 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금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저는 하루 종일 서랍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잔금 확인 서류를 오늘 오전 중으로 보낸다고 확인하고 서명 준비에 두라는 내용이었어요. 짧고 사무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안부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한석 씨가 없는 정원이었습니다. 2주 전부터 그랬어요. 비가 조금 왔다가 그쳤고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국화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원은 그렇게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석 씨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진동도 멎었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 추가 검사 안내였어요. 혈압이 전보다 높아졌고 소결란에 관찰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냥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따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연에게 전화하면 또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보낸 각서 봉투가 맨 위에 있었어요. 그 아래에 한석 씨의 작업 수첩이 있었습니다. 각서 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재산 포기 확인서, 자필 서명 및 날인 요망.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았어요. 수첩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계절마다 빼곡하게 적힌 꽃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수련화, 흰 국화, 맹문동, 붓꽃.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냐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원도 조용했고 방 안도 조용했어요.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각서를 다시 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볼펜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서명란에 맞추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내리면 됐습니다. 그냥 쓰면 됐어요.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자식들도 소문도 이 집도 정원도 그리고 한석 씨도 그렇게 정리되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첩이 눈에 걸렸습니다. 아까 펼쳐둔 채로 식탁 위에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 갔어요.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적은 글씨였어요. 다른 메모들보다 조심스럽게 눌러 쓴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웃을 때 정원이 가장 예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날짜도 없었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 문장 하나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볼펜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그 방 안에서는 크게 들렸어요. 저는 몸을 굽혀 볼펜을 집으려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정원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국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다만 아직 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고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현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인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떨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손은 조용히 움직였고 도장은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그게 더 슬펐지요. 태준이 다행이라고 했어요. 잘 결정하셨다고도 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챙겨나가고 나서야 그 방이 얼마나 조용한지 느껴졌습니다. 인주 뚜껑을 닫으면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원이 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한석 씨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건 그렇게였습니다. 명숙이 말하길 한석 씨가 정원에 와 있었다고 했어요. 부동산 계약 완료 팻말을 보고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문자 한 통이라도 아니면 목소리라도. 그런데 자꾸 미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한석 씨에게는 다른 것으로 읽혔을 것이라는 걸 명숙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한 일을 명숙에게서 전해 들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연이 한석 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했어요. 명숙이 그 얘기를 전할 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댔어요. 귓속에서 뭔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단. 그 말이 한석 씨 가슴에 박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열흘째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선을 그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튼이 반쯤 처진 창가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아무도 없었지요. 국화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석 씨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화단 가장자리가 단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단정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날 저녁 늦게 명숙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석 씨가 왔다 갔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 정원에 혼자 들어와서 물을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명숙이 옆에서 봤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정원은 젖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흙이 어두운 색으로 보였습니다. 물을 준 자리였어요. 국화 아래 작은 허브 화단 옆 제가 앉아서 자주 보던 돌의자 발치까지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커튼을 잡은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르고 싶었어요. 창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정원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부를 이름만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흙은 젖어 있었지만 정원은 조용했습니다. 그 정원이 내일 모레면 더 이상 내 정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다시 실감했어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집이 바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있어 온 무언가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끊어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한석 씨가 나를 차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아직 남아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삿짐 박스는 거실 한가운데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지연이가 보내준 것들이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현관 앞에 놓여 있었지요. 저는 오전부터 짐을 쌌습니다. 책들, 오래된 그릇들, 서랍 속 잡동사니들. 손이 가는 대로 집어넣었어요.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것이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정원 쪽 문을 열었습니다. 국화를 가져가야 했어요. 어디에 뒀다가 새 집에 심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석 씨가 오래전에 심은 것이었으니까요. 흙이 아직 촉촉했습니다. 엊그제 물을 줬던 자리가 아직 마르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작은 화분 2개를 가져다가 국화를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흙을 많이 떠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분을 2손으로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추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떨렸습니다. 60 가까운 손이 국화 화분을 들고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국화는 말없이 거기 있었어요. 시들지 않았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뿌리가 잘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분 속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빠진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 정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스 3개가 꽉 찼고 하나는 반쯤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반쯤 빈 박스 옆에 한석 씨의 작업 수첩을 올려뒀습니다. 넣으려고 꺼낸 건데 손이 멈췄어요. 수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전에도 읽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 문장이 다르게 읽혔어요. 어르신이 웃을 때 정원이 가장 예쁩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운 것이 58년을 살면서 그날이 가장 길었어요. 참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박스 사이에 앉아서 국화 화분을 옆에 두고 수첩 한 장을 손에 쥔 채로 한참 뒤에 울음이 끊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숙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였어요. 한석 씨가 내가 이사 가는 동네 쪽 정원일을 알아보고 다닌다더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저는 다시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사가는 동네 쪽 정원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아무 말 없이 아직 저한테 연락처가 차단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래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박스 안에 넣지 않았어요. 이삿짐 박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뒀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자리를 골라서 반듯하게 놓았어요.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저는 이제 외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밖 정원은 어두웠습니다. 국화 화분 2개가 짐 박스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어딘가 정원일을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가 사흘 앞으로 당겨진 날 밤이었어요. 이사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이 왔어요. 이삿짐 박스가 가득 쌓인 거실에 들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 둘러보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꺼낸 말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수련아, 너 혹시 알고 있었니? 한석 씨 처음에 누가 여기 들였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고용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추천한 게 너라고 하더라. 10년 전 내가 어디선가 한석 씨를 먼저 봤고 손이 야무지다고 남편한테 말했다는 거야. 남편이 그걸 듣고 연락을 했던 거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숙은 덧붙였습니다. 남편분도 알고 계셨대. 한석 씨가 어르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 근데 아무 말 안 하셨다더라. 그냥 곁에 있게 하셨대.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정원에 두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새겼어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조용해졌어요. 명숙이 일어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선택 존중할게. 근데 수련아, 사람이 10년을 그러기가 쉽지 않다. 명숙이 나가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삿짐 박스 위에 올려두었던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석 씨를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였어요. 그 사람은 저희 동네 끝에 있는 작은 화원 옆에 있었습니다. 화분 사이에 쪼그려 앉아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겨우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마지막에 쓴 거 맞지? 한석 씨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냥 오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련 씨.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릎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석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 따라와 주실 수 있냐고. 차를 타고 10분쯤 갔어요. 이사갈 동네 새집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좁은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담장 안에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 이미 흙이 일궈져 있었습니다. 밑그림처럼 줄이 쳐져 있었어요.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표시된 작은 나무 팻말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국화, 라일락, 맹문동. 하나하나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석 씨가 말했어요. 이사 오시면 바로 심을 수 있게 다 준비해 뒀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도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그 사람 손을 봤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일해온 손이었어요. 제 정원을 이렇게 가꿔온 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석 씨가 굳은 것이 느껴졌어요. 잠깐 숨을 멈추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손을 빼지 않았어요. 꼭 쥐어 주었습니다. 흙 묻은 손이 제 손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참 뒤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명숙이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은 담장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정원에 아직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그 흙 앞에 저와 한석 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계절이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그 흙 속 어딘가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원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정원은 다시 피었습니다. 봄이 그냥 온 것은 아니었어요. 49제가 끝난 날 아무도 제 슬픔을 묻지 않던 그 정원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혼자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누군가 나란히 서 있고 비어있던 흙에는 곧 꽃이 심길 것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석 씨가 한 계절도 빠짐없이 제가 좋아하는 꽃 이름을 수첩에 적어온 그 시간들이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래 몰랐어요. 그리고 알고 나서도 한참을 더 망설였지요. 그런데 그 손을 잡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심은 고백보다 먼저 옵니다.
말보다 앞서 행동 속에 조용히 쌓여 있는 거지요. 나이가 가로막고 시선이 따라붙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곁에 남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늘 거기 있어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준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면 채널에 머물러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